안녕하세요. 앞에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교육 체제 개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 이제 교육부의 이상공 팀장님께서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 정통부의 박상 팀장님께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개의 주제 발표 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경인교육대학교의 안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에서 홍지연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교사연합회에서 최정원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도 온라인에서 좀 참석하고 계신데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전종호 연구위원님께서 현재 온라인으로 참석 중이십니다. 그 다음 전주교육대학교 정영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현숙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KT 그룹인재개발실의 이종영 상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방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하는 관계로 좀 자유롭게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하신 말씀 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토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의 홍지연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바라본 디지털 교육 체계로서의 대전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 연구개발팀장 홍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바꾸시고요. 네. 그거는 쓰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선이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하지 말라고 마이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학교 현장에서 초등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교사로서 조금 우려되는 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어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사실 보편적 정보 교육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사실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문,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전 분야가 디지털 기반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비롯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역량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어떤 소프트웨어 AI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이 국가적으로 아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어떤 당면 과제임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비조 강연 주제 발표 아주 열심히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교육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처럼 지금 2019년 10월부터 정부에서는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 AI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등을 통해서 AI 교육을 필두로 하는 정보교육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중심이 되었던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방안으로서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준비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시면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직자 디지털 전환 교육이라든지 비전공생을 위한 AI 플러스 X 과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초중등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총 12년이라는 공교육 안에서 어떤 체계적인 보편적 정보교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기타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의 어떤 재교육 과정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굉장히 높이 지불되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 과정 안에서 이러한 보편적 정보교육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교육의 현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 이상치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6년간 총 17시간 전체 수업시간이 저희가 5,896시간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약 0.28% 정도로 정보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전체 수업시간이 3,366시간인데 거기에 34시간, 약 1% 정도의 정보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업 시수뿐 아니라 초등의 정보교육은 정보교과가 아닌 실과교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정보교육, 교육과정 간의 내용의 통합성, 계열성, 계속성에 심각한 결여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초등이라는 6학년이라는 교육과정 속에 명시적으로 ICT 소양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컴퓨터실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교과에서도 그런 실수가 사실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이런 정책 과제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교사의 입장으로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이제 많은 주제 발표에서 실제 교육과정 시수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수가 교육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기제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을 설계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떠한 것이 문제이고 원인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사실 제시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방안만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정보교육의 어떤 보편적 정보교육의 확대는 현실감이 전혀 이렇게 체감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정보교육 형태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2015,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황이니까 다가오는 2022 개정교육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시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명시적으로는 디지털 AI 소양 함량을 위한 교육과정 반영안으로서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과 연계한 정보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정보교육 강화 방안 예시라고 해서 초등의 경우 학교 자유시간을 활용해서 34시간 이상의 시수 확보를 권장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과목에서 학교 자유시간 확보해서 68시간 이상의 시수 편성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주제 발표를 하실 때 우리 팀장님께서 권장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말이 오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권장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수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또는 AI 선도학교 등과 같이 이런 어떤 정보교육의 확대의 사업을 받은 학교를 제외한 90% 이상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이 권장 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를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수는 실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초등 17시간, 중등 34시간 편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의 정보 교육의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정보교육 확대 추진단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적 정보교육 확대 방안에서 5대 공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중 교육과정 파트를 보면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육과정 파트에서 초중등학교에서 정상적인 정보교육을 위해서는 최소 초등학교 정보교과의 독립, 그리고 필수 68시간, 중학교 필수 136시간, 고등학교 필수 64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등의 경우에도 정보교사의 미채용으로 그 한 명의 정보교사가 적게는 2개 학교, 많게는 5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순회 수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이 한 학교에 계시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을 하시면서요. 중고등학교 기준 1개교 1정보교사 배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의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초등컴퓨팅 교사협회와 같은 일선 학교 현장 교사로 이루어진 그룹에서도 이미 몇 해 전부터 동일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동일합니다. 사실 초등컴퓨팅 교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 정보교육에 애쓰시는 분들이 만든 비영리 재단입니다. 여기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의 교육 시설로는 보편적 정보교육의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였고요. 초등 정보 교과 만들기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전국 15개 지구는 초등 정보 교과 만들기 운동을 함께 해달라는 멘트가 적힌 핸드 롤배너를 활용해서 전국 단위의 로봇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행사 또는 각 지역 지부별로 실시되는 그 정보교사, 정보교육을 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 연구의 워크숍 등이 실시될 때마다 이 초등 정보교과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각종 SNS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이 보편적 정보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서 실천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2019년부터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당연히 학교 현장 또는 학부모님, 학생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간의 노력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수정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어떤 문제 해결책만 내놓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저희가 2021년이죠. 작년부터는 현장의 초등 또 중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매월 1회씩 무료 AI 교육 웨비나를 2년째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이러한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앞으로의 정보교육의 방향이나 교육의 내용이나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작년에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저희가 각각 1회씩 특별 기획으로 각 학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톡톡 정보교육 토크 콘서트, 초등학교 정보교육 이슈를 논하다와 같은 토론회 형식의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회 장에서도 학교 현장, 현재의 어떤 학교 현장에 시행되고 있는 정보교육의 문제점을 되짚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정보교과가 교과로서 바로 서야 함을, 그리고 지금의 실수로는 체계적이고 양질의 정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또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님들을 비롯한 정보교육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실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사실 이 디지털 정보 격차는 곧 삶의 격차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디지털 교육 환경이 변화하였고요. 이는 학습 격차, 또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런 교육 불평등의 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장애 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교육이 더욱 공고하게 보편적 정보 교육을 해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디지털 역량은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교육 격차가 그들의 삶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방안이 진정으로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과 정책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이라는 공교육 기간 동안에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정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에 불필요한 어떤 고비용,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겪었던 나름대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초중등교육에서 기초교육이 튼튼해야 사회적 비교용이 절감이 되는데 기초교육이 부실하니까 다시 산업과 교육이 미스매칭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기업에서는 뽑은 신입사원을 재교육시켜야 된다는 비용들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돼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여러 가지 협회 활동들이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정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최정원 부회장님께서 성공적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해결 과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교사연합회 부회장 최정원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금 정부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책들이 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학교 현장 교사의 관점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은 이런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2005년도에 첫 발령을 받았던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라는 이름을 가진 과목이었는데요. 제가 첫 발령받은 해에 교장 선생님 호출로 교장실에 갔더니 부전공을 해라. 컴퓨터 과목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는 이런 컴퓨터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왜 정보 교육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좀 걱정도 좀 있었고요. 그런 걱정, 근심이 앞섰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딴 세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해서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을 하면한다거나 학습의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거나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벌써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졌어야 할 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다가 사상 조각이 될까봐 되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교사로서 학교 현장 상황을 교육의 체계성 그리고 지속성, 교사의 수업 전문성, 인프라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보태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체계성 관점인데요. 2022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입니다. 정보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습 요소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각 과목의 교육과정 문서 내에서 내용 요소나 성취 기준에 담긴 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평가 방법에 반영하게끔 이렇게 안내가 되었어요. 그럼 그렇다라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과연 디지털 리터러시를 충분히 갖출 만한 기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한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많은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방법들을 분명히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은 그때와 다름이 없거든요. 여전히 정보 검색을 할 줄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디에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모르고 심지어 URL을 입력해서 어떤 사이트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해서 오타가 났을 거다. 그래서 아이한테 URL에 오타가 났을 것 같으니까 알파벳을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엔터를 안 친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대중화됐을 때 왜 시청이나 도청 같은 데 보면 어른들도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 기기 활용하는 방법 교육을 시키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혼란이 왔었던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이 원격 수업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융합 형태인 거잖아요. 어쨌든 각 교과 안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녹여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아이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냐면 아이들이 배우는 각 교과의 지식은 새로운 거라서 이미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배우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이라던가 기계 사용하는 방법까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 굉장히 큰 인지적인 부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수학에서 연산을 가르치는 내용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 지구과학에서 케플러 법칙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런 연산하는 방법들을 익혀야 케플러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자칙 연산 안 가르치고 케플러 법칙 가르치는 거랑 거의 같은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뿐만도 아니고요. 인공지능 융합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융합교육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융합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융합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인공지능이 뭔지 알고 인공지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좋고 모델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가 잡혀야 하는데 그냥 융합교육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들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성공적인 교육이 되려면 교육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급 안에서 학습 내용의 위계와 계열성을 갖추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효과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이 되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베이스가 되고 흔히 프로그래밍 교육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토대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 그 다음에 융합 교육 이렇게 나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의 지속성 관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교육의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초중등 소양교육, 심화과정, 비전공생 대상 과정, 전공생 대상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2 교육과정 경우에도 초등이 확대됐다고 하나 34시간이고 중학교도 68시간 권장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여전히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수와 이런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을 때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이 정책이 과연 오히려 더 이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격차에 대한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는 중학교에 있는데 매년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설문을 하냐면 초등학교 때
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아왔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원격 수업,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많이 줄었었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배워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배우긴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고 플랫폼이 엔트리인지 스크래치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 아 저거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뭐 불보듯이 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장 재량 수업 이렇게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주당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운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신청을 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오히려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소외되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지속성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지금 뭐 분명히 2015에 비해서 확대가 된 것은 맞지만 아이들이 각 학년별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교사의 수업 전문성 관점인데요. 저는 정보교육의 이 시수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보교사로서 교사가 없는데 뭘 시수를 확대를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정보교사를 앞에 두고 다른 전공 선생님이 우리 정보교육 할 수 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범대학 컴퓨터 교육과라던가 아니면 뭐 교대에서 심화 전공으로 컴퓨터 교육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서 정보 컴퓨터 교사 자격을 부정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분명히 배운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지식을 가르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 과목별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 이런 자격에 대한 것들을 좀 부정하는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정보교사의 수급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뭐 교육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수급 문제가 생긴 게 그동안 안 가르쳐서 선생님들을 안 뽑았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정보교사 수급 현황을 좀 조사를 했었어요. 저희 연합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학교는 50%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수치냐면 전국에 있는 중학교 대비 정보교사가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약 49%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심각한 곳은 지역별로 20%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00%가 넘어가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 특성 때문에 여러 명의 정보 선생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122%라는 뭐 그런 수치가 나오기는 하는데 중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서 정보교사가 한 명이라서 9개 학교를 순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항상 같은 학년을 가르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교과서도 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들 특성도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럼 이 9개의 학교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될 것인가? 저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사 수급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학년 초가 되면 정보교사 기간제 선생님 구하는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다들 못 구해서 막 상치교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년 정보교사 선발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문제를 보면 지역 간에도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어떤 지역은 정보교사 비율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안 뽑았고요. 올해도 안 뽑았어요. 안 뽑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 나중에 뭐 시수가 확대가 됐을 때 이 지역은 과연 디지털 리터러시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교사가 없었을 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 교육의 격차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해결 방안은 그쪽에서 스스로 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연수 부분인데요. 현재 그러니까 교사 연수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연수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 연수를 지역에서 또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체계가 좀 없는 문제점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연수도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사는 어떤 이런 정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이해한 것을 나의 수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교수학습에 대한 전략도 알아야 하고 평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단계 그리고 교수학습과 평가 전략을 학습하는 단계 이렇게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과목별로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성취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 특성과 그 해당 성취 기준을 반영한 교사 연수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좀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당연히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려면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인프라는 이제 시설과 콘텐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시설 측면에서 지금 전국 시도별로 모든 학생들에게 이 디지털 기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는 배포가 된 상태인데요. 이거에 대한 관리나 유지보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33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관리할 노트북이 330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큰 학교가 좀 커서 교사 컴퓨터도 한 50대가 되거든요. 거의 400대가량 되죠.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그 관리해야 될 게 700대가 될 거고 내후년이 되면 1000대가 넘어갈 겁니다. 그럼 과연 그걸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체 연한이 또 5년이긴 한데 3년 쓰고 나면 얘네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실습을 못할 경우에는 뭐 재부팅 하는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재부팅해야 되는 상황이 수행평가 시기다, 수행평가 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컴퓨터 때문에 망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수행평가를 비슷한 수준에서 다시 문항을 만들고 애들을 남겨서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한에 대한 조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1인 1 단말기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전 문제가 남아있어요. 전원 공급 문제가 있는데 보관 문제도 남아있죠. 훔쳐갈까봐 걱정이 돼서 들고 다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실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매 시간 이제 이 기기를 쓰다 보면 배터리 방전이 되고 있는데 충전할 수 있는 그 전원 공급 장치가 교실 전반에 퍼져 있지 않아요. 벽에 멀티탭 꽂아서 한 번에 최대한 5대 물릴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돼서 좀 이런 배터리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 부분도 분명히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지금 기기만 주어진 상태지 각 과목별로 이 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컨텐츠는 아직 개발이 거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교육용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교육용이 아닌 것들도 많아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그렇지만 이런 교육 콘텐츠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빨리 개발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고 학생들이 엔터를 안 쳤다. 그리고 해프닝으로 따져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원리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우리가 지금 있는 정보 교육들이 얼마나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보 교육의 어떤 체계성과 지속성과 전문성, 환경 체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요. 특히 전문성 같은 부분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좀 부처간에 좀 엇박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부 부처에서는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수급 문제 같은 걸 빼놓는다든지, 우리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교사 자격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전공을 뺀다든지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엇박자 부분들은 적어도 없어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좀 기운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온라인에서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한국직업능력 연구원의 전종호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연구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은 한국직업정보연구원의 전종호 연구원님께서 산업과 사회학,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육 체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현재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의견을 댓글로 좀 많이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댓글을 좀 저희가 현장에서 원리 플로어에서 전체 토론할 때 소개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연구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우리 춘천으로 제가 초중교육대학교로 방문을 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원격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력 양성 이런 연구기관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교육 현장에 의견 수렴을 하는 이런 학술대회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기관이 학교에서 직업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가는 스쿨2 워크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에도 써놓은 것처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전환 과정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ING 같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말로 저희들이 계속 정책이라든지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단계 계속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불과 한 2, 3년 사이에 계속 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완성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중첩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약간 물과 기름과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름처럼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정책이 앞서 가는데 그 아래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환 시대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민석 교수님하고 우리 정부부처 팀장님들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 동의를 하고요. 우리 이민석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도 이제 학부형이지만 이제 몇 가지 조금 학교급별 또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는 약간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시스템과 컨텐츠의 교육 혁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컨텐츠가 그렇게 많고 교육과정이 그렇게 바뀐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런 학업 성취도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거에 따라가서 계속 좋아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학교급별로 또는 학생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주도 학습과처럼 동기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쉽게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도 찾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조금 변화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언제나 변함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사의 역할은 언제든지 역할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 맞춤형 지도학습,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이 더욱 강화되면서 옆에 코칭 역할을 해주는, 그러면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교육 혁신에서 볼 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해당 교과에 아까 도메인 얘기해 주셨는데, 해당 교과에서 교육 내용을 잘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개별 교과에서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내가 왜 배우지? 어디에 쓰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디지털 사회가 되고 산업도 디지털로 전환이 될 때 생활과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지? 이런 측면에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혁신을 이룬다면 세세한 부분들보다도 각 교과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이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내 주변에 또는 내가 성장했을 때 어디에 적용이 될지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좀 가야 이 학습 동기가 좀 충분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면서 약간 보완 말씀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토론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장 먼저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 정책에 구호가 하나 이렇게 마련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직업계고 관련된 그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과 관련된, 디지털과 관련된 국가의 큰 정책의 흐름이 뭘까라고 봤을 때 크게 3가지로 기존에는 있었더라고요. 한 10년 단위로 1999년에는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제2차 정부화 촉진 기본계획 전체 정부에서 내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에는 전 국민의 소프트 파워 향상, 약 10년 후죠. 제4차 국가정부화 기본계획에서 내건 모토고요. 그 이후에 또 10년 후 2018년 제6차 국가정부화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시민 양성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제6차 국가정부화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수립되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 또 이렇게 5개년 계획이 또 수립이 될 텐데요. 그렇게 가만히 보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라고 얘기한 것은 1인 1PC 보급이 국가의 목표였거든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죠. 그리고 2008년에 말한 소프트웨어 파워 향상.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고, 2018년에 디지털 시민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플러스 디지털 전 국민들의 소프트웨어 소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교육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산업과 사회가 다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활용하는 직업을 안 가더라도 어떤 직업에서도 저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디지털 시민 양성 교육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이 약간 모토가 돼야겠다. 기존하고 뭐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제가 이제 뒤에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3가지를 한번 제안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앞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올해 지금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저는 좀 만족스러운 건 그래도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선생님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달라질 거고, 언제 무엇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교급별로 또는 교과별로,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이라든지
교과별로 디지털 역량의 목표치가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적어도 디지털 역량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다른 교과에서 그런 역량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정보교과에서는 기존에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서 그 해당 교과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2019년에 좀 보고서에 제안한 거기도 한데, 사실 요거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모든 교과에 디지털 역량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목표가 이미 연구를 해갖고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년별로, 학교별로, 교과별로 어느 정도까지 성취가 된다는 게 쭉 나와야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아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교육과정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학교별, 교과별로 디지털 역량 수준 어디까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걸 좀 제시를 해드려야 선생님들도 그걸 활용교육을 하든 내용교육을 하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나 사회에 학생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서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배우는 게 나중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배우는 게 내가 어린 시절에 10대 초반에 어떻게 쓸 수 있지? 제 주변과 활용하는 것과 상호 배움과 활용의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교수학습 방법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제가 하나 이렇게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상황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내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내가 좀 주변에서 사회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될까? 이런 상황, 실제적인 내가 접할 수 있는 상황, 직업생활에서는 제가 이제 PT를 해야 되는데 PT를 할 때 나한테 필요한 국어, 또 디지털 역량이 뭘까? 이 저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그 역량들이 있고 그 역량을 각 교과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가 연계가 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 상황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수가 선생님들 함께 이렇게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너무 마이크로한 내용의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그 큰 틀에서는 아이들한테는 이 상황학습에서 그 접근을 좀 해주시면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 써야겠지라는 것까지도 연결돼서 아마 교육적인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아까 우리 정보부처 교육부의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직업교육 또 직업능력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날리지하고 스킬인데요. 지식하고 스킬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정보화 교육하면 정보 검색 능력이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정보 검색 능력 여전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이 정보가 사실일까? 팩트체크라든지 이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 최근에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정보에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뭐지?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태도인데요. 올바로 쓰는 기술.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지식이나 스킬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너 여기서 잘못 쓰면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다가는 이렇게 다칠 수도 있어. 댓글을 잘못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범죄가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디지털 온라인에서 많이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데 정보를 획득할 때는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아? 아이들한테는 그런 판단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에서 반드시 이 올바른 활용에 대한 거, 이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점점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저희가 이거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태도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디지털 시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이 점차 대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떨 때는 그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온라인 특히 메타버스가 최근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또 관련된 법이 논의되고 지금 상정돼서 통과될 텐데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는 내가 활용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제 토론 자료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제가 그 그림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화면 공유가 화면 공유는 안 돼요. 제 자료지 두 번째 장에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교과와 정보교과가 아닌 교과들은 디지털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을 수업에 활용하는, 보통 저희가 에듀테크 해갖고 디지털 활용 수업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이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활용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는 학습 내용으로서 해당하는 각 교과의 교과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사회, 일상,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과 직업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과 내용과 버무려져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이럴 때는 학교급별로 저는 주로 이제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쪽 지금 훈련기관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아이들이 초등에 있을 때는 세부적인 직업에 대한 교육보다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여기서 내가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 거야 라는 게 조금 더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대학으로 갈수록 학문이 깊어질수록 그 범위는 좁아지거든요. 그럴 때 디지털 사회에 대한 얘기가 좀 좁아지지만, 이 직업과 관련된 거는 본인이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나 융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서 교육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상황학습에서 다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간단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폭넓은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준비에게 어떤 학습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양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서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이 왜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런 구성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실생활과 맥락을 같이 하는 상황학습으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현재 여기에 이제 교육부도 같이 온라인에서 참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위정통도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 연구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또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하니까 많은 댓글, 또 많은 의견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교육대학교의 정영식 교수님께서 현실성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PT를 간단히 좀 준비를 했는데 PT 띄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오신 선생님들 의견 보면서 저의 생각과 상당히 많이 일치하구나, 저 상당히 중복된 이야기를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난 이제 무슨 말을 하지? 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그간의 노력, 우리 가기정통부나 교육부에서 했던 것, 또 저도 여기저기 자문하거나 의견을 드리면서 그 노력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2 개정 실과 시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변화는 전혀 없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토론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면적인 학교 수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무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학생의 84.5%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3월, 제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나요. 저는 뉴질랜드 연구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3월 2일이 되는데도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25 전란 사옥에서도 피난민 속에서 학교를 문을 열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한 달 만에 다시 학교를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육정보화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이 조사는 2020년도 한 4개월 정도 원격 수업하고 나서 전국 교사 5만 명 이상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거의 80%의 선생님들께서 학습 격차가 커졌다. 그 이후에 2021년도 조사에서도 거의 80% 가까이 나왔고요. 학부모들은 60%대를 기록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면 우리 학교 현장 선생님들 느끼셨겠지만 실제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무사람들은 원격 수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자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대면 수업 전환 정책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서 원격 수업을 했는데 그 원격 수업이 문제에서 다시 대면 수업을 하세요. 그러면 애초부터 대면 수업을 했겠죠. 이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원격 수업 때문에 교육 격차가 발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만약에 원격 수업 그나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가 계속 문을 못 열고 온라인상에서도 문을 못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불보듯이 뻔했을 겁니다. 조금 능력이 가정 형편이 되는 경우에는 사교육을 받든 개인 과외를 받든 원격으로 뭘 하든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원격 수업이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도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얘기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정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분. 그런데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부모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그건 국가가 때로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저는 바로 디지털 소양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이 2011년도에 매년 국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 조사를 하는데요. 2011년도에 가장 최고치를 하다가 12년 이후에 뚝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작년에 살짝 올라갔습니다. 매년 조사하고 한두 해 정도 빠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2011년이 도대체 무슨 해이기 때문에 최고치를 12년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바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전 교육과정의 차이는 뭐냐? ICT 운영 지침에 따라서 매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창의적, 그때는 재량활동이죠. 2시간 중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ICT 교육을 시켰던 교육과정 시기였습니다. 그게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2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클럽활동 2시간 합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의무화했던 1시간짜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정말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엔터를 치고 치지를 못하는 학생들 보고 너무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대 아이들 중에요. 4 곱하기 3 할 때 그 별표를 못 누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Shift 8인데 그걸 못 눌러요. 컨트롤 KT 단축키를 하는데 3개를 동시에 눌러요.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가르치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사회주신 안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우리 교육부나 과기정통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만 가지고, 인공지능 교육만 가지고 보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인공지능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에서 이보다 더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상세한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교육과정에서 야심차게 디지털 소양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정말 3대 소양, 그동안에 3R이라고 했던 것에 디지털 소양이 포함되면서 기초 소양으로서 디지털 소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과기부에서는 이제 실수에 대한 얘기 안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요. 과기부에서는 기존의 34시간, 17시간, 51시간을 102시간으로 확대하는 권장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34시간 이상 학폭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정말 눈에 띄는 것, 깜짝 놀랐던, 처음에 이거 발표됐을 때요. 이런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하겠다면서 교육과정 전면 개정하겠다. 저는 엄청 속으로 반겼습니다. 야, 이건 2022 개정교육과정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데, 야, 이거 발표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왜? 바로 이거 전면 개정하려면 뭔가 틀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정보교과가 독립교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푼 꿈을 안았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구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원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교육의 현실 딱 이 수준입니다. 이번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부터 해서 계속 저도 쫓아다니고 온라인 들어가서 열심히 댓글도 달았는데 딱 이 수준입니다. 실과 교육 입장에서는 우리 정보교육을 하나의 교육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중고가 하나의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5에서 처음으로 정보와 과목에서 교과로 위상을 확립을 했습니다. 중학교가 정보교과가 설립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과는 여전히 기술과 가정의 연계로만 포함하죠.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자네 같은 영역을 둔 적이 없대요. 우리 정보교육의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ICT 교육, 2015의 소프트 교육, 앞으로 2022의 AI 교육.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기술이 우리 교육에, 사회에 활용된다면 또 다른 영역이 들어올 거고 우리는 그것을 X교육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했던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 시험 개발 연구 토론회 자료집을 보시면요. 우라통이 터집니다. 1차 초안에서는 명백히 컴퓨팅과 인공지능 영역을 반영해서 성취 기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검토에서는 이게 은근슬쩍 두 개의 영역이 컴퓨팅과 인공지능으로 통합이 됩니다. 쥐어나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나마도 이 컴퓨팅과 인공지능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중학교 기술교과와 연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 융합기술이라는 용어로 탈바꿈이 됩니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들은 정보를 결코 자기 영역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조절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2015 개정교육과정,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보교육의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6차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가 가장 적어요. 그나마 실수가 없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했었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과 활동으로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그런데 거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정보통신 기술교육이 은근히 빠져버렸습니다. 뭐라고 빠졌냐면
다른 교과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빠졌습니다. 앞으로 통합이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교육활동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기에도 시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본교과 요소에도 없는 것을 학교에서 할 리가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한번 볼까요? 2015에서 얼마나 큰 장난을 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소프트웨어 영역 3개가 어쩔 수 없이 실시간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ICT 교육 몽땅 빼버리고 여기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어디에 넣었어요? 핵심 개념 소통에 넣었습니다. 소통을 해석한 것이 일반화된 지식인데 일반화된 지식에서 이 소통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통신기술은 땡땡땡 뭐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소프트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봤더니 초등학교 실가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기술, 통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소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실가 내의 소프트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2022에서는 바뀌었느냐? 이번 시험 과정을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거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교육부 아닙니까? 우리 가기정통부 아닐까요? 자, 방한일 다시 딱 1년 전에 제가 이제 이 학예 이제 충계인지 학술대 주제 발표하면서 딱 했던 방안 1, 2, 3이 있더라고요. 저 그대로 다시 발표하려 합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 43조 수정해 주십시오.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면서 정보라는 교과 이름조차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해 주십시오. 정말 정보교육이 소프트 교육이 AI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실수 확보해야죠. 실수 확보 없는 수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과거의 ICT 교육이 붐을 이뤘던 것은 바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당 1시간씩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과거에서 배워야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할 때 2015년 3월에 발표됐던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지침, 정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용체계표를 교육과정 수준만큼이나 성격, 목표, 내용체계,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등등 상세하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학교 이외에는 거의 그 운영지침 있는 조차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시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자고요? 세 번째입니다. 정보교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자,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체계입니다. 내용 체계표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정보교과를 하나 만들자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학습 부담을 늘려서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언젠가는 학부모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요. 대신 실가점 정보라고 만들어 주십시오. 그건 실수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실가 이름 그대로 써주십시오. 그 대신 이것이 정보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생활에 대한 영역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실가는요, 지금 현재 다른 교과와 달리 영역 위에 교육 분야라는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정의 세계와 기술의 세계와 가정생활로 두 가지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생활 추가해 주십시오. 최소한 목표에 소프트 교육, AI 교육 앞으로 늘 거라면 그거에 맞는 목표를 서술해 주십시오. 마치 섬처럼 서자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번째, 전문성 없는 융합교육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AI 융합교육이라는, 제가 최근에
이하여대 교수학습 지역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의뢰를 받아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전국의 AI 융합교육 전공 대학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5.1%가 교수자의 이해가 부족하다. 41.3%는 교수학습 방법이 교수 전략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수님들의 AI 교육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설문조사 끝나고 인터뷰를 하러 다녔습니다. 총 8개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내용 즉 이겁니다. AI 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교육을 모르고 교과 교육을 하는 사람은 AI를 모르더라.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해당 교과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AI 기술을 가르치신 분들 교육을 조금 모르더라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과 교육 하시는 분들이 AI에 대해서 인공지능 챗봇 정도로만 알고 계시더라. 우리가 다 그것을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응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 교수님들의 전문성부터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AI를 한다, AI 융합교육을 한다 하십시오. AI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AI 융합교육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육부 가기 전통부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요. 연수책에 지난 소프트 교육 2005년부터 했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수체계입니다. 창의재단에서 하는 연수와 캐리스에서 하는 연수와 시도교육청이 하는 연수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서 어디에서 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딱 1996년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영어 교과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생각난 연수체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240시간 연수를 듣고 나서야 조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기껏 엔트리니 스크래치니 이런 툴 조금 가르치고 아이들 보고 직접 아이들한테 가르치래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교사협회 우리 부회장님 오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3분의 1 학생들이 소프트 교육을 전혀 안 받고 왔대. 그 얘기는 뭡니까? 재구성했다는 얘기예요.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재구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뚝 빼버린 거죠.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해 주십시오. 과거 영어 교육 처음 도입했을 만큼의 10분의 1만이라도 투자해서 연수를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지 우리 교육부, 과기전통부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머리맡에서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진 말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체시킨다고 합니다. AI로 인해서 정보격차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격차가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대체시키느냐고요? AI 못 쓰는 사람과 잘 쓰는 사람. AI 못 쓰는 사람과 잘 쓰는 사람의 삶의 질의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든 정보교육이든 그 표현이 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못 쓰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그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서의 그 교육과 실태, 소프트웨어 AI 교육에서의 현황이 어떤지 너무 신랄하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향후에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다든지 정책이 기반이 될 때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것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현수 팀장님께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기술 소양,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앞서 너무 이제 교수님께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됩니다.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양 부처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해서 일본 의원에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정책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도 앞으로 일해갈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총중등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중등 교육 중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하고 싶어서 토론문을 작성해 봤고 토론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가 5,174만 명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인구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출산율이 3년 연속 세계 최하위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실제로 총 인구수까지 감소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인구 감소가 초래할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노동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노년 부양비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노년 부양비는 총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의 백분비입니다.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이고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뜻합니다. 현재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현재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노년 부양비는 23.6명으로 우리는 인구 4명이 1명의 고령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가 활동할 15년 후에는 노인 부양비가 53.5명으로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또한 207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약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숙제는 미래 세대가 생산 가능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이런 인구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발달로 가속화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바뀌어 왔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문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등은 미래 사회 기초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2030년 무렵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학교 교육을 통해 키워나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시작한 바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결과에서도 문해력, 수리력 이외에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핵심 기초, 코어 파운데이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 맥킨지에서도 미래 역량에 대한 보고서, 미래 직업 세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 정의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 역량을 4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디지털 부분 역량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제일 높은 거는 셀프 리더십이 61점, 그리고 제일 낮은 거는 디지털 부분 역량 48점입니다. 그렇듯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오늘 해주셨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도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있어 2025년부터 모든 교과를 통해 디지털 소양을 함양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은 어느 정도일까 이제 궁금해집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디지털 소양 점수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문헌마다 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그 ICILS 데이터인데요. 국제 컴퓨터 정보 소양 연구 데이터입니다.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2013년에 ICILS 연구가 처음 실행되었고 5년 주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최근 데이터는 2018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정보교육을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기존의 컴퓨터 정보 소양을 측정하는 문항 외에도 컴퓨팅 사고력 문항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해서 컴퓨팅 사고력도 측정한 바 있습니다. 측정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 평균 점수가 참여한 12개 국가 중 다행히 두 번째로 높았고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평균 점수는 12개 국가 중에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구 결과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보 과목 누적 실수에 따른 컴퓨터 정보 소양이 컴퓨팅 사고력 점수 차이입니다. 컴퓨터 정보 소양은 정보 과목 실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정보 과목을 68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리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정보 실수와 무관하지만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컴퓨팅 사고력은 정보 실수와 유관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컴퓨팅 사고력이 과학 교과를 통해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르고 수학 교과를 통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과 같이 정보 교과를 통해 체계적으로 길러야 하는 역량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 정보를 34시간 필수로 하고 있으나 이는 부족하며 적어도 68시간 이상 정보 수업을 해야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 표에 이제 제가 표가 뒤에 있어가지고 뒷페이지에서 그 표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컴퓨터 정보 소양은 가정의 컴퓨터 보유 수량이 많고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경험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는 컴퓨팅 사고력과 다르게 모든 교과에서 컴퓨터로 교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컴퓨터 정보 소양 함량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 정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 두 가지 컴퓨터 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컴퓨터 정보 소양은 타 교과를 통해 길러질 수 있으나 컴퓨팅 사고력은 정보 교과를 통해 길러지는 소양인 점을 고려할 때 저희가 총론 주요 사항 발표에 중학교 34시간 필수 68시간 이상 권장이라는 부분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다른 교과와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확대하기 어렵다고 하니 이 제시된 틀 안에서 조금 고민을 더 해봤습니다. 학교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정보교육을 확대하는 건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과 재단은 올해 정보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정보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정보교육에 대한 학부모나 학교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인정교과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정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5보다 더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2년 반 정도의 또 공백도 메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행히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국정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가 더욱더 확대될 거라고 발표를 해왔고 그리고 학생의 소프트웨어 AI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캠프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입니다. 2022년 전 세계 인구수는 80억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5,2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65%에 해당이 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낮은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국가 차원에서 교육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세계 GDP 순위에서 10위가 될 정도로 지금까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과정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 순서대로 아래 단계부터 교육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이 연구 결과 효과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고등교육에 투자를 확대한 것보다 이 초중등 교육에 투자를 더 많이 하였을 때 그런 나라들이 더 경제 성장 그리고 빈부 격차 해소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연구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읽고 쓰고 생활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현대의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현대의 부를 유지하고 미래의 부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초중등 교육에서 많은 역할이 서서히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가겠지만 그래도 이 기초교육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챙겨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잘 말씀해 주셨고 팀장님 너무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럼 얼마나 그래도 정부처에서 과기정통부가 과학창의재단이 얼마만큼 정보교육, 숙제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 그룹인재 개발실의 이중영 상무님께서 디지털 인재 양성 KT 사례 중심으로 마지막 토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T의 이종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계 분들이 이제 좀 모인 자리에 기업에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약간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논의 주제인 디지털 인재의 가장 큰 수요처가 사실 저희 기업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저희 내부의 직원들 교육하고 또 디지털 네. 저희도 저희 직원들 교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이런 장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좀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산업계, 기업에서 이제 개발자 또는 AI를 할 줄 아는 AI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기도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래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KT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오늘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 사례 중에 하나일 수 있긴 한데 각계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사례가 좀 많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통 KT 하면 이제 통신회사를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3년 전쯤에 통신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다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영 방향을 잡았고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ABC 기술 또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좀 변화하겠다라는 좀 의지의 표현이었었고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당연히 그런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구해지지가 않잖아요. 시장에 얼마나 많지도 않았었고 또 뭐랄까 그런 분들 모시고 하는 뭐 시간적인 부분 또는 비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좀 과제가 있었었고 그게 이제 저희가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라는 어떤 전사적인 차원의 인공지능 인력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뭐랄까 두 가지 좀 저희가 그 소위 말해 밑에 깔았던 기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물론 외부에서 영입해야죠. 신입도 영입해야 되고 경력도 영입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채용의 이제 영역이고 그거랑은 별도로 우리 내부에서도 직원들을 육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실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경력 있는 신입들을 모셔와도 회사에 적응하고 또 저희 업을 이해하고 또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를 이해하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저희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로서의 성장 의지도 있고 또 관련된 그런 백그라운드도 있는 분들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업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저희가 AI 교육을 시키면은 나름의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가지고 AI 교육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또 하나는 개발자만 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인 거고 그거랑 별개로 저희 일반 사무직이든 영업직이든 웬만한 그 모든 직무에 계신 저희 직원분들도 적어도 AI가 뭔지 이해를 하고 그걸 본인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자라는 게 두 번째 기조였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하려고 하면 뭔가 체계랑 또 인재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잡은 게 크게 3개 카테고리로 AI 인재라는 틀을 좀 잡았습니다. 맨 윗단에 보시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연구하고 또 이제 원천 기술 발굴하고 하는 이제 연구 인력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IT 인력들 그리고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AI 기술을 본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DT 인력들이라고 명명해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했었고 IT 인력들은 저희가 당연히 이제 전문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하게라는 의미는 선발된 인력들을 아예 업무에서 배제시켜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만 시켰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생의 신분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다 개발부서를 다 배치시켜가지고 개발 업무만 하도록 시켰습니다. 당연히 그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교육의 성격은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배운 거를 가지고 또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또 그 적용하는 게 그냥 뭐랄까 한번 해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그게 실제로 업무에 반영이 되는 그런 관계가 좀 더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6개월 중에서 3, 3 나눠가지고 3개월은 실습과 이론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회사에서 부여한 프로젝트를 실제 해보고 구현까지 하는 그런 미션으로 일단은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6개월 동안 업무에서 빼가지고 교육만 시키는 경우에 사실은 되게 흔치 않은 경우예요. 사실은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일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경우가 저희 DT 쪽 인력분들, 회사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각종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업무와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담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었고 저희가 이제 사례에 보면은 학습조직형 그 교육도 있고 해가지고 이 직원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나 또 비슷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 본인의 업무에 적용할 만한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가지고 직접 해보는 그런 교육과정도 있고, 또 그것도 좀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은 분들은 이제 VOD 같은 그런 교육 방식을 통해가지고 본인의 뭐 남는 시간 또는 여유 시간을 좀 더 쪼개가지고 또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양성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지역성 프로젝트 한 지 3년째 정도 되고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숫자로 치면은 3,000명 정도가 저희 내부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 전직원으로 놓고 보면은 10%가 좀 넘어가는 숫자고, 그 외에 여기 50대 영업부장님 하셨던 분이 이제 개발자를 전환하는 그런 좀 나름의 그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었고, 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저기 국제 AI 당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그 AI를 좀 접하는 그런 체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예전 같으면은 나는 개발자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어렵고 이제 내 업무랑 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알아야 되고, 또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라는 좀 선순환적인 그런 체계로 좀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지역성 프로젝트를 돌이켜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미래지역성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은 정의할 수 있는 그 3가지 키워드가 실습, 프로젝트, 그리고 평가입니다. 이게 기업 교육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탄탄하게 이론부터 가르치는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 배울 때, 수영 배울 때 일단 물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몸의 원리라든가 과학적인 원리를 배워가면서 이제 그게 좀 더 탄탄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일단은 실습 중심으로 하고, 또 실습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싶으면은 회사에서 주어진 프로젝트를 팀 단위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좀 강조를 했고, 저희 판단에는 적어도 기업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사실 되게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기부여의 측면도 있고, 교육생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격 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교육생들은 수료할 때쯤 돼가지고 이게 시험을 보게끔 했었고, 그걸 사회 자격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람 심리가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면 일단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합격하고 싶어하고, 또 합격하면 또 좋아합니다. 그런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지금도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이 시험을 희망자 현에서는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약간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런 내부 사례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 코가 석자였던 거죠. 저희 직원들부터 일단 육성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외부에서 이제 문의가 오거나 또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약간 수동적이었었죠. 수동적으로 좀 공유도 드리고, 저희 교육에 같이 참여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조금씩 열어갔었었는데,
작년부터는 좀 뭐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KT의 에이블 스쿨이라는 게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저 AIFB라는 AI 자격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에이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고 청년들을 이제 그 AI 개발자 또는 DX 컨설턴트로 6개월간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저희가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거를 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었고,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현재 1기가 수료하고 최근에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 과정이 좋냐, 뭐 성과가 뭐냐, 이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논하기는 이제 같이 시작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좀 의미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AI 해커톤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 에이블스쿨 1기 수료했던 팀들이 두 팀이 이제 대상과 우수상을 같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잘 배웠으니까 또 잘 이렇게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자격증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작년 말부터 저희 KT 직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이제 민간 자격으로 오픈했습니다. 시험하니까 계속 뭐 평가 또는 스펙 뭐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자격증이 사실은 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따면은 거기는 그에 이제 따라오는 트로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자격증 서비스 오픈하고 나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현재 뭐 기업들이나 대학교들 희망하시는 곳들에 같이 제공하고 또 그걸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로 대학생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뭐 좀 더 아랫단에 고등학생 이하 또는 성인 레벨의 자격증을 얻으면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좀 더 개편해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주로 주제 말씀하시면서 사실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시소에 대한 문제, 또 공교육의 교사 부족에 대한 이슈, 인프라에 대한 문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 청원하는 건 사실 그렇게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한 가지만 좀 제 우려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AI라는 게 사실은 되게 새로운 영역인 거잖아요. 물론 뭐 그전 40년대, 50년대부터 연구는 되어왔다라고 하지만 저희한테 다가온 거는 굉장히 최근의 일인 거고, 제가 이제 저 기업 현장에서 교육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빠르게 이제 소위 말해 발전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의 생물체처럼 엊그저께 가르쳐줬던 것들이 이게 최신이 아닌 것이 돼버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뭔가 최신 기술 또는 알고리즘 또는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저희도 언론에서 봅니다만 갑자기 AI가 뭘 했다, 이걸 했다, 저걸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면은 저희도 꾸준하게 최신의 것들을 저희 교육 과정에 반영시키고 저희 교육생들이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고민거리예요. 보통 공교육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랄까, 이게 엄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문의 영역에서 시작을 했고, 탄탄한 히스토리와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돼가지고 하나의 교과가 되고 또 과목이 된 건데, 향후에 그 공교육 레벨에서 12년 이런 기간 동안에 AI라는 거를 하나의 그 주요한 과목으로, 또 주요한
포인트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기술 발전 또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체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 알파고만 하더라도 알파고가 처음에 나왔던 게 2016년도예요. 지금 불과 6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나왔던 알파고는 되게 초기 모델입니다. 요즘 나오는 바둑 AI 모델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모델인 거예요. 근데 6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 아직 졸업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사이클이 빠르고 또 앞으로도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교육에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때 그런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같이 고민이 돼야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T에서의 미래 인재 수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좀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은, KT는 이제 국가 첨단화를 이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부분인데,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초중등 교육 분야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오픈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거를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을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분의 토론 말씀을 다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그 현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해 주시거나 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간단히 몇 분만 말씀 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예. 그다음에 수정대 김홍래 교수님 거기 네. 마이크를 굵게 가있어요. 먼저 이민석 교수님한테 좀 교수님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발제하시거나 토론해 주신 분들 대부분이 중요하다. 공교육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대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현 교수님이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1980년대 초반에 있었을 때 공공에서 안 하니까 모두 밖으로 나갔거든요. 코딩 클럽을 만들었어요. 학교 밖에다. 그리고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부나 사회의 압력으로 들어갔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뭐라고 할까요? 학교 밖에 코딩 교실이나 또는 국민의 어떤 이런 그 참여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 하는 좀 의견을 한번 좀 윤석 교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 또 바깥에서 이제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도 있고 여러 군데서 코딩 교육을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곳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무료로 하고 제가 관찰하기로는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어디선가 지원을 받는데 그게 정부 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정부가 워낙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2014년, 15년에 처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민간의 역량을 이용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학교는 좀 천천히 가기 때문에 민간이 교육에 대해서 혁신을 이루는 거를 학교에서 수용을 하려면 정부 개입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메시지만 날리고 민간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정부도 얘기를 하고 공공도 투자를 했지만 많은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걸 만들고 보급했는데 우리는 민간이 정부에 의존해서 그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게
초장의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회사들, 이제 KT가 또 여기 그 커넥트 재단도 후원을 할 텐데, 우리나라의 그 회사들은 그 공교육 원저리에 투자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CSR 차원에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CSR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돈을 일부 떼어가지고 교육에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 그 CSR 차원에서 한다는 교육이 회사의 장기적인 투자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재무적인 챌린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처, 그러니까 CSR 지원처가 생기면은 이쪽을 없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기업 이름이 다 조그매요.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회사 이름을 절대 크게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접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뭐 초중고 교육이든 아니면 개발자 교육이든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기업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CSR이 아니라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사실 이제 기업들이 그 자원봉사 단체에 후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저기가 저렇게 후원을 많이 받는 정도로 엄청나게 후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후원을 받는 기관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해주면 고맙지만 잘 안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역량이 부족해지거나 힘이 딸리면은 그만둘 생각을 하고 그때 비난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의견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를 들어 5월 마지막 주에 자원봉사자를 모아갖고 어린이 도서관에 강연하는 프로그램을 몇 년 했었는데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접을 때 우리 비난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기업들은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나 정부나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공교육 쪽이나 창의재단이나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또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만 한 얘기를. 적절히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한 것입니다. 네. 광주교대 컴퓨터교육과의 마대성 교수입니다. 오늘 6분의 이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요약해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 정보교육이 대단히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해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 정부에서 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학과를 늘리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온 문제가 결국은 그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 또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교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가르치려고 많은 연수를 해오고는 있었지만, 실제 저희가 대학에서 느끼는 그런 현장의 교사들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연 모든 교사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융합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중학교 정보 담당 선생님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분들 역시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웠던 내용들이 꽤 오래된 내용을 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가르치는 교사의 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토론자들께서 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수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경험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력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국정과제에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100만 디지털 인재라는 아주 매력적인 용어도 있었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 배지라는 거를 상당히 저는 반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교육이 2015년도 할 때 영국에서 도입되었던 디지털 배지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바로 우리 교사 연수 아까 잠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기초, 기본, 심화, 전문과정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최소한 교육부 차원에서 하나의 교육과정, 이 교사 양성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좀 만들고 이것을 이수했을 때 세부 항목대로 내용 영역도 좀 구분하다 보면 각각을 디지털 배지로 만들어서 하나의 어느 정도의 배지를 취득했을 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각각의 배지들 각 기관별로 뭐 캐리스든 교육부든 창의재단이든 아니면 치료교육청이든 요즘 대학 내에서 우리도 이제 교육청 위탁받아서 ICT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교육과정과 그거에 따른 디지털 배지 개념을 우선 교사 수준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꼭 학생 수준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다면 최소한 중복되고 또 교사들은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일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도 저희 학예 ICT 소프트웨어 AI 연수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신데 죄송하지만 정말로 마우스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밀려서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쁩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연수를 받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분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의무 연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느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더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연수 체계를 좀 당장이나 만들고 또 그런 이수한 거에 대한 어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혹시 한 번만 더 의견 있으시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할 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창욱 팀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업무가 얼마나 바쁘신지 계속 이런 나라도 가시고 30번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 굉장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 지금처럼 또 우리 정보교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